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돈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툭!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병실에 있던 71세 박경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성 협심증 진단을 받아 6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성진수와 며느리 이정혜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던 그들은 다음 날 호화 크루즈에서 장인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보여준 사진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경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밤낮 없이 한평생 어머니로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박경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낡은 서랍 속에 있는 종이 한 장이 200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경자는 늘 그랬듯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어요. 71세가 된 지금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사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이었어요. 좁은 원룸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때로는 너무 조용했어요. 또 일찍 일어났네. 지금은 은퇴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을 때의 습관이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몸이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힘드신 분들이나 8090대 이상의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간호 경험, 삶의 지혜, 민원 대응 능력은 젊은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경자 씨만의 강점이었습니다. 경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온 몸이라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어요. 우유 한 팩이 있었지만 유통기한을 보니 이틀이나 지났더라고요. 경자는 냄새를 맡아보고는 그냥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보건소 출근 시간은 8시였지만 경자는 항상 일찍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동료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하루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방문간호용 가방을 챙겼어요. 혈압계, 체온계, 혈당 측정기, 그리고 오늘 방문할 어르신들의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자에게 이 가방은 생명줄 같은 존재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수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며느리 정혜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경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쌀쌀했습니다. 11월 중순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조금 찼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경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별거 아니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7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경자는 뒷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80세 김할머니 댁이었어요. 보건소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경자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경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잠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요. 경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방문할 어르신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이었고 이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였어요. 모두 3층 이상 높은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겠네.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들어 숨이 자주 차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방문간호 가방을 메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하니 4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했어요. 1층부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2층까지는 괜찮았는데 3층으로 올라가려니 더 힘들었어요. 경자는 중간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스스로를 달래며 난간을 붙잡고 잠시 기댔어요. 하지만 숨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다시 계단을 오르려고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가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경자는 깜짝 놀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방문 기록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면서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게 뭐지? 경자는 처음 경험하는 통증에 당황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주민이 경자를 발견했어요.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경자는 간신히 그 말을 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계속되어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여성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죠?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아파하시고 신고를 마친 여성이 경자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구급차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어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3층까지 올라왔어요.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경자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심전도를 측정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경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자는 천장만 바라보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71세 여한, 급성 흉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심전도 즉시 찍고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준비하세요. 경자는 침대에 누워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간호사가 팔에서 피를 뽑고 심전도 정극을 붙였습니다. CT 촬영도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팠지만
응급실에서 받은 약 덕분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40대 남성 의사였는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경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협심증이라니 심각한 상황인가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좁아진 혈관에 작은 관을 넣어서 혈류를 정상화시키는 시술입니다. 시술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하면 되나요? 일주일 안에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미루시면 심장 손상이 영구적으로 생겨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한 비용이나 입원 절차는 원무과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충분히 쉬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원무과에서 비용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가보실까요? 경자는 휠체어를 타고 원무과로 향했어요. 원무과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스텐트 시술 비용이 보험 적용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대략 6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600만 원. 경자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합쳐봐도 18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보건소 급여로는 그런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보험 적용되는 건 맞죠? 네,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 나옵니다. 원무과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경자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600만 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경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경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건소 월급으로는 1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경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연락처에는 몇 개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보건소 동료들, 옛날 간호사 친구 몇 명, 그리고 아들 진수 정말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진수한테 말해야 하나? 경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7시였습니다. 진수가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경자는 용기를 내어 진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야 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한데. 경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진수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경자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뭐요? 어디가 아픈데요? 이제서야 진수의 목소리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걱정하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협심증이라고 하네.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대. 경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시술 받으시면 되잖아요. 진수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경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의 병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얼마나요? 600만 원 정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사정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진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누가 여유돈 6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우리도 대출이랑 생활비 때문에 빠듯하다고요. 진수는 마치 경자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처럼 말했어요. 경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며느리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더욱 냉랭했어요. 마치 경자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좀 알아서 해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혜의 말에 경자는 숨이 막혔어요. 알아서 해결하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조금씩이라도. 엄마, 우리 진짜 여유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수야, 잠깐. 경자가 간신히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진수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들이 돈 때문에 외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진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가슴이 저며왔어요. 경자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새 일했던 일. 진수가 결혼할 때 전세금 4억을 대출내서 마련해준 일. 손주가 태어날 준비라며 베이비 용품까지 사다 준 것들이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싶어 서러웠어요. 돈 얘기만 하고 걱정은 안 하네. 경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병명이나 상태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서운했어요. 병실 밖으로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문병을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는 자식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돌보는 며느리들. 경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은 됐어요? 네. 연락은 했는데 경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올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시술 일정 잡으실 건가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여쭤볼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경자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경자는 자문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이 미안해서라도 다시 전화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너무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60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건소 동료들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는 이미 전세 대출을 받고 있고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경자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요. 그때 받은 보험금과 전세 대출금으로 진수 전세금을 마련해 줬는데 이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경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 사정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진수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말이에요. 경자는 눈물을 닦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71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며 문병을 와서 시끄러웠지만 경자 침대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경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던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 마련은 고사하고 내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입원비 성급금 200만 원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시술 일정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까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요. 경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진수가 마음을 바꿔서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네, 그럼 오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경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진수나 정혜이가 마음을 바꿔서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이웃집에 사는 김순이었어요. 손에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경자야. 어떻게 된 거야? 순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경자는 순이를 보자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거든요. 아, 순이야. 어떻게 알고 왔어? 아래층 미선이가 구급차 오는 거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급대원에게 물어보니까 이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더래. 순이는 사과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걱정스럽게 경자를 바라봤어요. 어디가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협심증이래.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 경자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럼 빨리 받아야지. 그러게. 경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이에게까지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들한테 말은 했어. 진수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경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자야, 근데 이거 좀 봐봐. 뭐가? 우리 막내딸이 여행사에서 일하잖아. 오늘 한강에서 호화 크루즈 행사가 있다면서 사진을 보내줬거든. 순이는 핸드폰 화면을 경자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혹시 진수 아니야? 화면 속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크루즈 갑판에서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진수와 정혜가 있었습니다. 저기, 순이야, 그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경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수 옆에는 장인어른 칠순 축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돈이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행복해 보였어요. 경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오늘 오후래. 한강에서 호화 크루즈 파티하는 것 같던데. 순이의 대답에 경자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부모의 수술비 600만 원은 우리 사정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며 거절한 그 입으로 장인 잔치를 저렇게 호화스럽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어머, 경자야. 얼굴이 왜 그래?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진수는 너 입원한 거 알아? 순이의 질문에 경자는 더욱 말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의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경자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크루즈는 화려했고 음식들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진수와 정혜의 옷차림만 봐도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도 많았고 꽃장식도 호화로웠어요. 이런 파티 얼마나 들까? 경자가 중얼거리자 순이가 대답했어요. 딸이 그러는데 한강 크루즈 대여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든다더라고. 거기다 음식이랑 꽃장식까지 하면 아마 1억은 필요할 거야.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자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경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600만 원을 구걸하다시피 부탁했는데 그건 없다고 하면서 장인을 위해서는 1억 가까운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사진이 있니? 순이의 딸이 보낸 다른 사진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수가 비싼 양주 한 병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정혜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크루즈 위에서 전문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까지. 이게 진수가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경자는 휴대폰을 순이에게 돌려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경자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보다 장인이 더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경자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붙잡을 수 없는 허무와 공허만이 희미한 안개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20년 동안 호러미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장인어른의 칠순 잔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 경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진수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정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순이가 돌아간 후 경자는 다시 한번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진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뒤에서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지금 어디 있니? 아, 저희 지금 정혜 아버지 칠순 잔치 중이에요. 시끄러우니 크게 말해주세요. 칠순 잔치를 크루즈에서 하는 거니? 전화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정민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크루즈 비용이 얼마나 들어? 엄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틈틈이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1억 원짜리 잔치를 다 준비한 거니? 아니, 그동안 장인 어른이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원이도 잘 키워주시고 그동안 해드린 게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해드린 거예요. 경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6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장인 어른께는 1억 원짜리 잔치를 선뜻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 즐거운 시간 보내렴. 경자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40년을 뭘 위해 살았나? 그 순간 경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 가족에 대한 믿음, 혈육에 대한 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강 위에서 지금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자는 병실에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까지 입원비 선급금 200만 원이라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담당 간호사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통장에 18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돈을 구할 방법도 없었고 아들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제 크루즈 파티 이야기를 한 후로 진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자는 막막했습니다. 돈은 없고 시술은 받아야 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이미 아들에게 다 써버렸고 빌릴 곳도 없었어요. 정다른 방법이 없으면 지금 사는 곳에 전세금을 빼서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갈 곳도 없고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어요. 오후 2시쯤 경자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경자는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입원비를 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40년간 아들 하나 잘못 키운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무과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경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하며 지내야 할까?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누군가 경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경자 맞니?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맞는데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어머, 정말 경자구나. 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1975년 독일 뒤셀도르프 병원 기억나지? 나야, 강정희. 순간 경자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갔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절친의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둘 다 26살의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이야? 정말 정이야? 경자도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밀어 경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너 여기서 뭐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경자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많이 아파? 정희의 눈에 걱정이 스며들었어요. 경자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해? 경자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너를 본 거야. 정희는 경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자야,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정희의 날카로운 눈길에 경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은 협심증이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협심증? 그럼 빨리 수술 받아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 정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이제 곧 받을 예정이야. 아직 앞에 수술 환자가 있어서 순서 기다리고 있어. 정희는 순간 망설이며 대답하는 경자의 대답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친한 듯 병원 직원과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가 끝난 듯 하더니 정희가 경자에게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경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600만 원 정도. 그게 뭐가 큰 돈이야?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나한테는 큰 돈이야. 가족은? 자식은? 정희가 물었어요. 경자는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경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경자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저기 카페로 가자. 정희가 경자의 팔을 잡고 병원 1층 카페로 향했어요.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얘기해봐. 정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자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야. 그냥, 경자야, 괜찮아. 친구지만 우리 예전에는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잖아. 정희는 다독이며 말했어요. 경자를 따스하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자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협심증 진단부터 아들의 거절, 그리고 어제 본 크루즈 사진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희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정희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야? 그게 아들 할 짓이야? 정희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경자가 말리자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경자야, 너 그런 자식 때문에 죽을 순 없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돈이 없는 걸 내가 해줄게.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수술비 내가 낼게. 정희야, 그럴 순 없어. 6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게 뭐가 큰 돈이야? 정희야,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해할 것 없어. 기억 안 나? 정희가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975년 그날 산소통 누전 사고 났을 때 경자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독일 병원에서 일하던 중 산소통에서 불꽃이 튀며 폭발 위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뒤로 물러났는데 너만 나한테 달려왔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업고 밖으로 나간 거 기억해? 아, 그때, 그날 너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정희가 경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45년 동안 너한테 빚지고 산 거야. 이제 갚을 때가 된 거지. 경자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정희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당장 수술 받자. 나 지금 변호사야. 서울에서 로펌 대표하고 있어. 그때 경자 네 덕분에 살아서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정희가 명함을 꺼내서 경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강정의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야,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이야. 그런데 지금 내 은인이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 말이 되냐? 정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 강정희야. 지금 삼성병원 심장내과에 김영호 의사 있지? 내 친구 수술비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응, 600만 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다 같이 바로 처리해줘. 경자는 깜짝 놀라며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야, 경자야.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너 없었으면 한 푼도 못 벌었어. 이건 당연한 거야.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병원 원무과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다 됐다. 내일 오전에 수술 받으면 돼.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지? 갚긴 뭘 갚아? 내가 평생 너한테 빚진 채로 살았는데.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4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독일에서 귀국 후 결혼하여 변호사인 남편의 권유로 야간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정희가 떠난 다음 해에 귀국하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로 방문간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사 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 진수가 있고 3년 전 정혜와 결혼하였으며 2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는 있는데 가치가 없어 쓸모없는 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구입한 땅인데 풀이 무성하여 인적도 드문 외지에 사놓은 땅으로 당시에 경자는 왜 저런 쓸 일 없는 곳에 돈을 쓰나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은 개발제한 구역에 사놓은 그 땅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혹 수술실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어요. 정희는 급하게 일어나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해서 스텐트 삽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의사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모든 게 잘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경자를 정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때? 좀 괜찮아?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은 것 같아. 경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수술 정말 잘 됐다고 해. 혈관에 스텐트도 깔끔하게 들어갔고 이제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래. 정희가 의사에게 들은 내용을 전해줬어요. 정말? 경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약만 잘 챙겨 먹고 관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자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직 마취해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다음날 경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정희는 더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희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경자야, 혹시 시간 있어? 응, 왜?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정희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기억해? 우리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 나눌 때 내가 말한 적 있잖아. 뭘? 네가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땅 말이야. 그 땅이 경기도에 있는 남단 녹지가 맞아? 경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 개발 제한구요? 이 땅은 지금의 성남시 분당입니다. 맞아. 몇 평이었지? 3,000평 정도.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요즘 부동산 관련 법무를 많이 맡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땅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개발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하는데 정희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내가 말한 그 지역이 곧 개발 제한이 풀릴 예정이야. 뭐라고?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신도시 개발 대상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조심해야 하지만 내부 정보로는 거의 확실해. 경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될까?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평당 최소 600만 원.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 700만 원까지도 가능해. 경자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3,000평에 평당 600만 원이면 180억?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억도 넘을 수 있어. 200억이라고? 경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농담하는 거지? 내가 왜 농담해? 진짜야. 200억. 200억이면 경자는 중얼거렸어요.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돈을? 왜 너 같은 사람이야? 네가 땅 주인이잖아.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야? 정말 200억? 그래,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경자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600만 원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억이라니요. 어머나, 어머나. 경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자야, 너무 놀라지 마. 안 놀랄 수가 있어? 200억인데. 경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병실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정희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미안해. 너무 놀라서. 이해해.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개발 예정지 지도야. 내 땅이 여기 있어. 지도상에서 경자의 땅은 개발 구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여기가 내 땅이야? 맞아. 딱 가운데 있지? 어머, 정말 가운데네. 경자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이 위치면 정말 비싸게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제일 좋은 자리야. 정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200억. 정말 200억. 경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희의 말에 경자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런 큰 돈과 연관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지도상에서 경자의 땅은 개발 구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경자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땅은 언젠가 당신과 진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경자야,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져. 정희의 경고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가족들이 더 그래. 갑자기 친절해지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경자는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진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해. 언제까지? 공식 발표 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정희가 강조했어요. 특히 진수한테는 더더욱. 경자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알겠어.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좋아. 그리고 혹시 누가 땅을 팔라고 하거나 이상한 제안을 해도 절대 응하지 마. 정희가 덧붙였어요. 왜? 개발 확정 전에 헐값에 사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속으면 큰일 나.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는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이런 걸 왜 나한테 알려줘? 친구니까. 그리고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너 같은 좋은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고 살 순 없잖아. 정희의 말에 경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자신을 생각해 준다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기다려야 해. 개발 확정되고 보상금 받으면 그때 생각하면 돼. 정희가 설명했어요. 200억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경자 네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경자는 상상이 안 됐어요.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생긴다니요. 근데 진짜 믿어도 돼? 내가 확인해 본 거니까 믿어도 돼.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 정희가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견뎌내야 해. 경자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미래가 달라 보였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우리 친구잖아. 정희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퇴원 준비해. 집에서 푹 쉬어야 해. 응.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진수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하지만 정의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아들이 크루즈에서 웃고 있던 그 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경자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경자 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던 아들 진수와 며느리 정혜가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죽, 영양제까지 들고 와서는 갑자기 효자효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을 때 경자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거절하며 차갑게 돌아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진수는 마치 진짜 걱정했다는 듯이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저희가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경자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하나 오지 않았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말했잖아. 너희가 받지 않았다고. 경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걸 경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정혜의 질문에 경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친구가 도와줬어. 친구요? 진수와 정혜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자야,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내일 또 올게. 정희가 나간 후 진수와 정혜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친구분이 변호사라던데 어떤 분이세요? 진수와 정혜의 시선이 예리해졌습니다. 옛날 동료야. 경자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꽤 친한 사이시겠네요. 혹시 어머니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상의하세요? 정혜의 질문에 경자는 의문이 생겼어요. 땅값이 200억이 될 거라는 건 당연히 모를 테고 이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진수와 정혜는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의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고 경자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곤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골에 있는 땅 말인데요. 진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던데 감정평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왜? 개발 제한 구역인데 무슨 감정평가? 경자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혜가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경자는 아들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수술비 600만 원도 아까워했던 이들이 갑자기 상속세를 걱정한다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요. 며칠 후 정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 원룸에 시설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넓은 집에 혼자 전세로 사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정혜가 덧붙였어요. 친구분들 계신 시설 좋은 곳도 많이 있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경자는 이들의 진짜 의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효자효부로 변신한 이들의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건 아직 생각 없다. 경자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진수는 서운함과 짜증이 섞인 얼굴로 말했어요. 마치 경자가 이기적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병문안을 왔을 때 경자는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너 말이 맞았어. 진짜 ATM 기계 취급하는구나. 경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경자야, 중요한 게 있어. 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면 절대 안 돼.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정보가 흘러나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경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일단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그리고 혹시 아들이 그 땅에 손을 대려고 하면 즉시 연락해. 내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게.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진수와 정혜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수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상황이 좀 어려워요. 뭐가? 경자가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투자한 사업이 잘못돼서 빚이 좀 생겼어요. 경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억 정도.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매달 갚기가 힘들어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이 있는데, 어머니,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 대출이 힘들면 전세자금 좀 빼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정혜가 거들었습니다. 전세자금을? 경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25평이나 되는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정혜가 계속 말했어요. 작지만 시설 좋은 월세도 요즘 엄청 많아요. 5억이면 일단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 좀 나아지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경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비 600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자신의 빚 때문에 30년간 간신히 마련한 전세금 5억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모습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진수가 결혼할 때 아파트 장만해 주려고 없는 돈에 4억 대출을 내서 도와줬는데 아직 그 대출금 1억 원도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71세의 자신을 쪽방으로 내몰면서까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관없다고? 경자가 되물었습니다. 경자는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느꼈어요. 병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경자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 200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자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 정혜는
재빨리 병실을 살폈습니다. 경자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와 어떤 내용의 재산 관리를 상의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정혜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경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옆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106.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생일 날짜였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경자의 마음이 담긴 번호였죠.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자 재빨리 메시지함을 뒤졌어요. 진수는 복도 쪽을 바라보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보낸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3,000평 개발 제한구역 평당 60만 800 예상, 18만 210억 가치 가능 발표 전까지는 조심하자. 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0억에서 210억이라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경자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정혜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가 회복 상태가 좋다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자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경자는 아들 부부와 완전히 틀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수와 정혜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경자야, 조심해. 이제 시작일 거야. 정희가 퇴원 전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경자가 집에서 회복하며 지낸 지 나흘이 지났어요. 하지만 200억 정보를 알게 된 아들 부부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자가 아니라 거대한 돈덩어리만 보였어요. 그날 오후 벨소리가 울리며 진수와 정혜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와 노트북까지 들고 온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진지하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도 없었습니다. 경자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진수는 의자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정혜가 노트북을 펼치며 화면을 경자에게 보여줬어요. 각종 대출 내역과 이자, 계산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투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빚이 5억이 넘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매월 이자만 800만 원씩 나가요. 이대로 가면 정말 파산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진짜 절망인지 연기인지 경자는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경자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걸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경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그 딱 말이에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곧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혜가 거들었어요.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고. 진수가 얼버무렸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경자는 핸드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봤을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 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000평이면 꽤 큰 돈이 나올 텐데 그걸로 저희 빚을 정리하고. 잠깐. 경자가 말을 끊었어요. 내 땅으로 너희 빚을 갚자는 거야?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경자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편하게? 어떻게? 요즘 시설 정말 좋은 실버타운이 많아요. 정혜가 미리 준비해온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시설들이 사진으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얼마나 드는데? 경자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월 300만 원 정도면 최고급 시설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씩 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경자가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땅값이 오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정혜가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경자는 이들의 속셈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실버타운으로 보내고 땅과 집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경자가 물었어요. 그것도 당분간 저희가 써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5억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도 쓰실 일 없잖아요.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정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경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땅을 모두 빼앗아서 자기들 빚을 갚고 자신은 실버타운으로 내쫓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경자가 쓸쓸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진수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어요. 경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안 된다.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인데. 정혜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좋은 일? 내 재산을 다 빼앗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 경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빚 갚으려고 내 땅을 쓰겠다는 거잖아. 진수와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진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기적이라고?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도와달라고?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혜가 가세했어요. 가족? 경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외면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건.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술비 600만 원은 없다면서 사돈 칠수는 1억 원 쓰고 내 5억은 빚 갚는 데 쓰겠다고? 경자가 따져 물었어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정혜가 변명했습니다. 뭐가 달라? 너희 빚이 생겼으니까 달라졌지.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큰 소리로 경자를 제지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 사실인데. 경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어요. 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경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잘 살겠다고? 나는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결혼할 때 4억 대출 내서 도와줬는데 아직도 1억이 남아있어.
그건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진수가 변명했어요. 언제부터? 이자도 내가 내고 있는데. 경자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진수와 정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거든요. 이제 그만 나가라. 경자가 문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경자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정혜가 마지막으로 위협조의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경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혜가 황급히 말을 흐렸습니다. 진수와 정혜는 서류를 급하게 챙겨들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경자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경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파탄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이들의 탐욕을 봐줄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아들이랑 완전히 틀어졌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경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완전히 적이 된 거야. 그럴까? 200억짜리 땅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다른 수를 쓸 거야. 정의의 경고에 경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자가 문을 열어보니 아들 부부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진수가 경자를 밀치고 들어왔어요. 예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 경자가 소리쳤지만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거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혜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어요. 인감증명 위임장, 포괄 위임장, 토지 관련 동의서, 전세 보증금 반환 위임장 등이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진수가 마치 자신들이 선량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잖아요. 정혜가 덧붙였습니다. 경자는 서류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여기 몇 군데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정혜가 빨간 펜으로 도장 찍을 곳을 표시했어요. 경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 도장도 안 찍고 집도 땅도 안 건드린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야. 내 재산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경자가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71살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정혜가 위협조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 빚 갚으려고 하는 거면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와요? 정혜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경자가 서류들을 치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진수가 경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 안 한다고 했잖아. 경자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진수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힘이 센 진수를 경자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요? 정혜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경자가 소리쳤지만 정혜는 서랍장을 열어 도장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정혜가 도장과 인주를 들고 와서 서류에 찍으려 했어요. 안 돼. 경자가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진수와 정혜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경자의 비명이 거실을 울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수와 정혜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진수가 황급히 경자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정혜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옆집에 사는 김순이였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큰 소음과 비명을 듣고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경자야, 괜찮아? 순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정혜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경자야, 정말 괜찮아? 내 목소리 좀 들려줘. 순이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경찰서죠? 우리 옆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몇 분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닥에 쓰러진 경자와 당황한 아들 부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현관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정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경자 씨의 변호사입니다. 강정희라고 합니다. 정희가 명함을 건네며 차분히 말했어요. 진수와 정혜는 정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경찰과 아들 부부 앞에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이미 제 사무실을 통해 본인의 재산 전부를 공익신탁으로 출연했습니다. 진수와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로 영상 공증까지 마쳤고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정희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공증 서류, 의사 진단서, 영상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며칠 전에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정혜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또렷한 정신으로 공증을 받는 경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자입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제 재산 전부를 공익신탁으로 기부합니다. 영상 속 경자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결정은 누구의 강요나 압박 없이 제 자유의사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그럼 저희는? 진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끝났으니까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현장에 흩어진 위임장들을 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무효네요. 이미 재산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갔으니까. 진수와 정혜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억이라고 생각했던 땅도 5억짜리 전세금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수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경자에게 물었어요. 경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미련도 애정도 없었어요. 그래, 다 끝났어. 경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희와 나는 남이다. 그 순간 진수와 정혜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돈도 모든 것을 잃은 거였습니다. 경찰은 노인학대 및 재산 관련 강요 혐의로 두 사람에게 동행을 요구했어요. 일단 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진수와 정혜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경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오랜 시간 눌려있던 가슴이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진수와 정혜가 경찰차에 실려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경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멍하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정희는 경자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마의 상처에서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지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경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 친구잖아. 이 말에 경자는 눈물이 났어요. 혈육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순이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자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정희가 경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경자야, 기억나? 내가 병원에서 아들놈들 보고 화가 나서 한 말 말이야. 무슨 말? 경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재산을 저런 놈들한테 줄 바에야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데 쓰겠다고 했잖아. 정희의 말에 경자는 기억이 났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아, 맞다. 경자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아들의 배신에 분노하면서도 진심으로 선한 일에 쓰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적 절차를 도와준 거야. 내 뜻대로.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억 안 나? 며칠 전에 내가 태블릿 들고 와서 영상 찍었을 때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데 쓰고 싶다고 말했잖아. 경자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정희가 내 진짜 마음을 영상으로 남겨두자고 했을 때 자신이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였구나. 그렇지. 내 선택이었어. 나는 그냥 도와준 거고.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공익신탁으로 설정했고 의사소견서도 내가 직접 요청해서 받은 거야. 경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 속에서 한 선택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결정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구나. 맞아. 내 마음, 내 선택이야. 정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으로 갔어. 이 말을 들은 경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정말 소중한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경자는 정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직도 어수선했어요. 바닥에는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서류들을 주워 모으며 말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처리해 줄게. 경자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아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정희야, 왜? 내가 잘한 거야?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경자 옆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잘했지. 내가 참을 필요 없어.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낳기만 하면 자식이야? 부모를 부모로 대접해야 자식이지. 정희의 말이 경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평생 희생해서 키운 아이가 그 고마움은 모르고 돈만 밝혔잖아.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경자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무슨 소리야? 재산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없어도 친구는 있잖아. 나 말이야. 이 말에 경자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혈육은 배신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마. 45년 전에 내가 나 살려준 거 잊었어? 정희가 경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혼자가 아니야. 경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가 가져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자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벌써 몇 명이 내 도움을 받게 됐대. 정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80세 할아버지 한 분은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 10살 아이는 백혈병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이 소식을 듣고 경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말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단에서 감사 편지도 보내왔어. 정희가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편지에는 경자의 기부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경자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만약 아들 돈을 가져갔다면 빚을 갚는 데 쓰였겠지만 이렇게 기부한 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일일까? 경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자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71세의 나이지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재단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경자의 기부로 도움받은 사람들의 소식이었어요.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 같았어요. 아들의 안부를 기다리며 핸드폰만 바라보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경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후 경자의 일상은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깊은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과의 아픈 기억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이사하려고 해. 경자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어디로? 고향으로 가려고.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정희는 경자의 결심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경자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물건들은 과감히 버렸어요. 정희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속이 시원하지? 응. 짐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 경자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경자는 한 곳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묘소였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주 찾아가지 못했거든요. 경자는 꽃을 들고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내를 반기는 듯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게 살 것 같아. 경자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가, 우리 진수가 그렇게 됐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바람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자신의 결정을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그 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당신도 기뻐할 것 같지? 경자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의와의 재회, 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결단까지 모든 것을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 늦었지만 말이야. 묘소를 떠나며 경자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작별 인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경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뛰놀던 들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에 도착한 경자가 구한 집은 작지만 아늑한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경자는 빈집을 둘러보며 뿌듯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택배가 왔어요. 재단에서 보낸 감사 편지와 선물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경자의 기부로 수술을 받게 된 할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글씨가 떨리는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정말 소중한 일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경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새로 이사온 경자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간호사셨다면서요?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경자는 마을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실력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자 선생님 오신 덕분에 우리가 편해졌어. 동네 할머니들이 고마워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읍내 보건소에 나가서 후배 간호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경자의 경험담을 들으며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후배들의 말에 경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경자는 작은 텃밭을 돌봤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심어서 직접 키웠습니다. 흙을 만지며 식물을 키우는 일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좋구나. 경자는 자신이 기른 채소로 저녁을 준비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재단에서 오는 소식도 경자의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도 경자의 도움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소식이 왔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자는 그 소식을 읽으며 흐뭇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안부를 기다리며 핸드폰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이런 의미 있는 소식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희가 고향까지 찾아왔어요. 어때? 살만해? 응, 정말 좋아. 이렇게 평온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 경자는 정희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후회 안 해? 아들 일 말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경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아. 정희는 경자의 맑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진짜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게 뿌듯해. 경자가 재단에서 온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감사 인사가 가득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런 편지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 같아. 정희도 편지들을 읽으며 감동했어요. 잘했어, 경자야. 정말 잘했어. 그날 밤 경자는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71년의 인생에서 정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자유를 찾은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이웃과 만남,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구나. 경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도 계속될 평온하고 의미 있는 일상이 기대됐어요. 71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이 경자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힘쓰다가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한 사람의 선택. 박경자는 피가 섞인 아들이 아니라 45년 전 함께 죽음을 넘겼던 친구와 이름 모를 타인들의 감사 인사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늦게 찾아온 자유였지만 그래서 더 단단했고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욕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